쿠빌라이 칸은 원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이다. 강남에 위치한 남송을 정벌하여 완전한 중원의 통일을 이루길 원했던 쿠빌라이 칸은 수시로 노련한 장수 및 관료들과 함께 남송 정벌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곤 했다. 하루는 남송을 어떻게 정벌할 것인지 묻는 쿠빌라이 칸에게 고려인 조이가 제시한 전략이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고려를 통해 남송의 수교국인 일본을 원나라 진영으로 끌어들여 남송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후 고려와 원나라 그리고 일본이 남송을 포위 공격하여 남송을 멸하자는 전략이었다. 장강 이남으로 쫓겨간 남송이 뭐라고 유라시아를 평정한 원나라에서 저리 호들갑일까 싶기도 하지만, 바다같이 넓고 긴 장강과 그 주변에 축조된 높고 튼튼한 성벽을 바탕으로 남송이 구축한 방어태세는 지난 40여 년간 원나라가 장강 이남으로 진격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당시 원나라와 장기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남송이야말로 가히 원나라의 최대 난적이라 할 만했다. 쿠빌라이 칸은 조이가 제시한 전략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정에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명하게 된다. 그런데 남송 정벌 전략의 토대를 제시한 자가 몽골인이 아닌 고려인이라니, 그럼 도대체 고려인 조이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 조이의 본명은 조인여이며 그는 고려문관 출신으로 여몽전쟁기에 원나라에 투항한 배신자로서 여러 외국어에 능통한 수재인지라 쿠빌라이 칸의 오랜 쓰임을 받은 자이다. 결국 이노민의 뱉은 말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일본 원정을 추진하게 된 셈인데, 그로 인해 조이는 훗날 고려에 대한 참여를 일삼던 역적으로 당당히 고려사 반역열전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266년 11월) 고려 원종 7년 고려의 수도 개경. 흑적과 은홍이 이끄는 몽골 사신단은 개경에 있는 고려의 황궁을 방문하여 고려 원종에게 쿠빌라이 칸의 조서를 전달한다. 쿠빌라이 칸이 보낸 조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려인 조이가 이르길 일본은 고려와 가까운 이웃이며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 중국과도 종종 사신을 통해 교류했다고 한다. 따라서 짐도 일본과 통교하고자 하니 경은 사신단을 인도하여 그들의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서로 통교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가의 이치가 아니며 군병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좋을 것인가. 경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이를 성사하기 위해 애써 힘쓰길 바란다. 고려의 문화평장사 이장룡은 30년 여몽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고려를 재건하고자 노력한 재상으로, 그는 원나라 조정의 일부 고관들과 황실 주변 고려인들 그리고 간자들을 통해 원나라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장룡은 원나라가 일본을 외교적으로 복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천황을 힘으로 누르고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 중인 가마쿠라 막부가 원나라의 회유에 순순하게 응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이장룡은 결국 원나라가 외교적인 압박에 순응하지 않는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일본 원정을 단행할 것이며, 고려는 또다시 전란 속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장룡은 일단 원나라와 일본의 통교가 지연되도록 몽골 사신단의 일본 방문을 최대한 저지하기로 결심하는데, 고려 및 일본의 지리와 자연환경에 서툰 몽골 사신단의 사행을 저지하기에 거친 바다와 안전 문제만큼 좋은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이장룡은 원나라 사신 흑적에게 외는 중원의 질서와 예의를 모르니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일본 회유가 원나라에게 유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 생소한 그들에게 풍두엄졸한 문구를 인용하여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이 험하고 풍파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서 위험하다며 잔뜩 겁을 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해 전달했고, 결국 바다를 난생 처음 접한 몽골 사신단은 일본으로 가는 사행을 포기하고 거제도에서 발길을 돌려 귀국하게 된다. 이어서 이장룡은 조정과 논의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명서를 작성하여 쿠빌라이 칸에게 발송하는데, 추미런 부사 송군비가 사신단을 안내하여 거제도에 도달하고 나서 저 멀리 스시마를 바라보니 큰 바다의 풍랑이 심하여 사신단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도록 할 수가 없었으며, 설령 스시마에 도달했어도 그곳의 풍속이 완고하고 추악하여 예의가 없는 터라 이를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본래 일본과 전혀 통호하지 않으며 다만 스시마인들이 종종 교역을 하기 위해 금주를 왕래할 따름입니다.
이장룡은 변명서 말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더하며 쿠빌라이 칸에게 조이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는 바로 그 이듬해인 1267년 8월 재차 고려의 사신단을 파견하여 일본 초유에 관한 일체의 사물을 고려에게 전가하며 고려를 곤경에 빠뜨리는데,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바닷길도 일본도 잘 아는 고려가 사신을 파견해서 원나라와 일본의 통교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결국 고려는 반부를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다자이후를 통해 쿠빌라이 칸과 원종의 국서를 전달했으나 일본은 이 국서들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1268년 6월 원나라는 고려에 세 번째로 사신단을 파견하여 일본으로 가는 길 안내를 요구했고, 고려는 반부를 재차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다자이후를 통해 가마쿠라 막부에 쿠빌라이 칸과 원종의 국서를 전달하지만, 가마쿠라 막부는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외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자부심과 함께 쿠빌라이 칸의 국서를 철저하게 묵살했으며, 반부는 사관에서 5개월간 체류하다가 아무런 답서도 없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된다. 아니 이쯤 되면 원나라도 그만 포기할 법도 한데, 바로 다음 해인 1269년에도 원나라는 고려를 통해 일본 다자이후에 국서를 전달했지만, 여전히 가마쿠라 막부에서 원나라의 국서를 무시함으로써 원나라의 네 번째 초유 시도 역시 실패하고 만다. 가마쿠라 막부가 대외적으로 배짱을 부리긴 했지만 내심 원나라 침공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 원나라가 처음 일본에게 국서를 보내며 통교를 요구했을 때부터 가마쿠라 막부는 이미 많이 지려버린 상태였다.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물정의 어두운 일본이라고 해도 유라시아를 평정한 몽골 제국의 무시무시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통교 요청에 가마쿠라 막부는 올 것이 왔구나란 반응과 함께 급격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때부터 가마쿠라 막부는 전국의 방비 강화를 지시했고 많은 신사와 사찰에선 이미 호국 불공을 들이고 있었으며, 막부는 매일같이 원나라가 침공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대규모 외적과 본토에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보니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막부의 시켄 호조 도키무네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급기야는 부처님의 힘을 빌어 원나라의 침공을 막겠다며 자신의 피로 법화경이라는 불경을 필사하여 혈경을 만들었다는 일화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정도이니, 원나라의 등장으로 인해 가마쿠라 막부가 굉장히 큰 압박감과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은 분명했다. 다만 이들은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그저 뻥카를 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쯤 되면 가마쿠라 막부도 원나라와의 통교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고려의 무신 정권처럼 가마쿠라 막부도 끝까지 원나라와의 통교와 조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자신의 직서를 무시하는 가마쿠라 막부의 연이은 대응에 크게 분노한 쿠빌라이 칸은 이장룡의 예상대로 일본에 대한 초유 시도를 중단하고 무력 정벌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히는데, 이로 인해 일본 원정을 저지하고자 애쓰는 이장룡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마침내 그는 사신단을 이끌고 쿠빌라이 칸을 직접 만나 일단 원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1268년 4월 원나라 대도의 황궁. 고려의 문화시종으로 임명된 이장룡은 원나라에 두 번째로 입주하여 직접 쿠빌라이 칸을 아련하게 된다. 이때 이장룡과 쿠빌라이 칸이 나눈 대화 내용은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쿠빌라이 칸은 이장룡에게 문화시종으로 영전한 것을 축하한 뒤 본격적으로 일본 원정 준비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한다. 쿠빌라이 칸은 영영공 왕준을 통해 고려가 5만 강병을 보유하고 있다 들었다며 남송과 외를 정벌할 때 4만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원나라와 고려는 일가이니 원나라는 고려의 어려운 일을 돌보고 원나라가 전쟁에 나설 땐 고려가 군사적으로 원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려에서 군선 1,000척을 만들되 대형 군선은 쌀 3,4천석을 실을 수 있게 건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이장룡이 바로 쿠빌라이 칸에게 군선을 건조하라는 명은 받들겠지만 과하게 독촉한다면 제목이 있어도 도리어 기한 내에 군선을 모두 건조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답변을 내놓자, 쿠빌라이 칸도 지체 없이 이장룡에게 서하의 왕이 칭기즈칸에게 파병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서하가 멸망했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하지만 이장룡은 위축되지 않고 쿠빌라이 칸에게 고려가 한때 4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0년간 전란과 역병으로 인해 지금은 그만한 병력이 없다고 답변한다. 그러자 쿠빌라이 칸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장룡에게
고려에도 부녀자가 있을 것이고 죽은 자도 있겠지만 출생하는 이가 있을 것이니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을 가하는데, 이장룡은 쿠빌라이 칸의 반박에 당황하지 않고 종전 이래로 고려에서 태어나 여지껏 성장한 이들은 이제 고작 9살이나 10살이라서 군사로 쓸 수가 없다며 그의 반박을 맞받아친다. 쿠빌라이 칸은 이장룡이 그 어느 나라의 재상보다 소신있게 말을 잘한다며 그를 화술의 명수란 뜻의 몽골어인 아만메루겐이라고 불렀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가 원나라의 일가로서 일본 정벌에 참전하길 원했던 반면, 이장룡은 어떻게든 고려의 전쟁 부담을 최소화하되 궁극적으로는 일본 원정을 무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는 30년 여몽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복구하고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해야 했으며, 여전히 고려 조정과 원나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삼별초 또한 시급히 제압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한참 내치에 집중해야 할 고려에게 있어 일본 출병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려는 아예 원나라의 일본 원정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정벌을 추진하려는 쿠빌라이 칸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하면서 고려가 일본 원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었고, 결국 고려가 부담하는 군수 품목과 병력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요구 조건을 원나라가 최대한 수용하면서 고려는 원나라와 연합하여 본격적인 일본 원정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둔전은 평시에 병사들이 농경을 통해 군량미와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는 용도의 토지이다. 쿠빌라이 칸이 앞서 고려에게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군량 문제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원종은 오랜 전란으로 인해 고려의 농경지가 많이 훼손되었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애써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원나라 조정은 몽골이 농경에 서투르고 둔전을 운영했던 경험과 관련 노하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둔전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도 고려뿐이고 일본과 가까운 고려에 둔전을 마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설득하면서 둔전 운영에 필요한 둔전병들과 농우 및 모든 물품들을 매입해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원종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1270년 원나라는 일본 원정에 소요되는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 조정과 협의하여 고려의 황주, 봉주 및 금주에 둔전 경략사를 설치하고 둔전 경작에 필요한 종자와 농우, 그리고 농기구를 고려의 농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데,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고려에서 사육하던 농우의 수는 대략 12,000마리 수준으로 원나라가 중국 비단 총 12,350피를 지불하고 고려 전체 농우의 42%에 해당하는 5천여 마리를 매입했으니 원나라는 중국 비단 2필 반에 농우 1마리를 구매한 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고려 농우 1마리의 시세는 오승포 기준 대략 500필이었고 중국 비단 1필은 오승포 90필에 달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당시 시세대로라면 중국 비단 5필 반을 지불하고 농우 1마리를 매입해야 했지만 고작 시세의 45%인 중국 비단 2필 반을 지불하고 농우 1마리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헐값에 강제 매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결국 농우를 잃은 농민들이 벼농사를 포기하면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자 많은 백성들이 아사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원나라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농우 2,002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양곡 약 90만 석, 우마사료 약 50만 석, 그리고 종자 약 2만 석을 더 구매하는데, 이 정도면 원나라의 반값 매입 문제는 부차하고 곡물 생산량과 비축량이 크게 감소한 고려가 배고파서 일본 원정을 못 가겠다고 강짜를 부려도 원나라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농사가 단기간에 배워서 금방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고려에게 농법도 배울 겸 농사를 지을 때 불이라고 파견된 몽골의 둔전병들도 도리어 집만 될 때가 많았다. 결국 둔전 운영과 군량미 생산에 있어 원나라가 고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마침내 원종은 단사관 시몬을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쿠빌라이 칸에게 항변하는 표전문을 전하게 된다. 표전문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려 백성도 황제의 백성이며 소, 농기구, 종자를 모두 잃게 된다면 백성들은 생업을 잃게 되면서 기아로 소멸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고려 백성들은 부역으로 힘든 상황에서 역적들은 오히려 이런 고통이 전혀 없으니 백성들은 역적의 편에 설지도 모르며 이는 황상도 바라는 결과가 아닐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이냐고 항변하면서 원종은 부역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백성들이 반란 중인 삼별주를 지지하게 된다면 원정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데,
애당초 원나라군은 야전에서 밥을 먹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농경 민족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당시 가마쿠라 막부에 일본이 고려처럼 대륙에 붙어 있었다면 원정을 앞두고 많은 군량미를 준비하느라 고려와 원나라가 과도하게 힘을 쓸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량미를 두고 고려와 원나라가 갈등을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고려와 원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해양 원정은 이동 간의 공간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군마와 가축을 운송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로 인해 고려와 원나라는 강점인 기병 전력보다 보병 전력을 중심으로 일본 원정을 준비해야 했으며, 특히 원나라는 이 과정에서 군대가 말과 가축을 대동하고 다수의 역참을 활용하여 군량을 극도로 최소화하는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당시 원나라는 사실상 수군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몽골과 화북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쌀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대산지가 아닌데다가 항해는커녕 쿠빌라이 칸을 포함해서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몽골인들이 태반이었고, 이 시기는 원나라가 강남의 남송을 정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원정에 소요되는 군선과 군량미는 고려를 통해 조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고려에서 아무리 항변해본들 군량미와 군선 조달에 관해선 원나라도 딱히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고려도 입장을 바꿔 원나라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군량, 물자 및 노동력을 철저하게 기록한 뒤 사신을 파견하여 꼼꼼하게 정산하면서 원나라 호구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자 애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부역을 면제시키고 고려의 추가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고려는 실리를 취하고자 노력했다. 고려가 1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정말 개고생했던 사실을 당연히 원나라도 모르지는 않는 바, 이것이 이후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강남의 남송을 정벌한 원나라가 고려에 큰 가뭄이나 흉년이 들 때마다 고려에게 다량의 미국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할 땐 고려에게 전체 원정군의 군량미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1271년 9월) 고려와 함께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던 원나라는 5번째로 일본의 초유사를 파견한다. 원나라의 사신 조양필은 가마쿠라 막부에게 일본이 조공하지 않으면 출병한다는 통고와 함께 교토로 가서 천황이 이끄는 조정과 직접 교섭을 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당시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8대 시켄 호조 도키무네는 원나라의 조공 요구 및 천황과의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서일본 지역의 모든 슈고다이와 고킨인들에게 대외 방위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명하는데, 한편 막부나 천황으로부터 답서조차 받지 못한 조양필은 차마 빈손으로 귀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에게 체면 치레가 필요했던 조양필은 막부의 동의하에 일본인 12명과 함께 원나라로 귀국하여 쿠빌라이 칸에게 접견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이 조양필의 접견만 허락할 뿐 일본인 12명은 즉시 되돌려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1272년 4월 조양필은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겸해 6번째 초유사로서 재차 일본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한 조양필은 이후 1년간 다자이후에 체류하며 일본의 국정과 관제, 주연의 명칭, 지리와 풍속, 산물과 군사 분야를 견문한 보고서를 원나라로 발송한다. 그러자 쿠빌라이 칸은 보고서를 읽고 조양필에게 일본 출병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신을 보냈으며, 이에 조양필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본에 대해 소신껏 간언하는데, 조양필은 일본의 민속이 이리처럼 용맹하여 죽이기를 좋아하고 중국과 달리 군신, 부자, 상하의 예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일본은 산과 강이 많아 농사에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는다고 해도 부유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해풍이 심하고 재난도 많으며 민생의 힘을 다 쏟아도 성과를 얻을 만한 나라가 아니니 일본으로 출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직언을 하게 된다. 1273년 5월 일본에서 귀국한 조양필이 다시 한번 일본의 조공 거부 의사를 전달하자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군에게 일본 정벌을 하명하며 고려에게 군선 900척의 건조와 징병을 지시하게 된다. 그 사이 고려 진도의 벽파진에선 고려와 원나라 조정에 대항하는 삼별초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1219년 고려의 무신정권 및 조정을 보호하고 국내 치안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야별초가 조직되었으나, 여몽전쟁이 발발하자 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로 분리되어 고려의 정규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몽골군의 포로였다가 탈출했거나 송환된 장병들로 구성된 신해군이 합세하여 삼별초로 재편되었고, 이들은 영웅전쟁기의 고려의 예봉으로서 몽골군에 맞서 격렬하게 항전하였다. 삼별초는 강경한 대몽황 전파로서 원나라와 화친을 맺은 원종과 고려 조정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으며, 영웅전쟁기에 천도했던 강화에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려는 계획에도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조정은 신료 찬반 논의를 거쳐 1270년 5월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환도하기로 결정했으며, 더불어 원종은 삼별초의 해산령을 지시하는데, 이에 삼별초의 수장인 배중손과 노영희는 승하우 왕훈을 임금으로 옹립하고, 이전에 쿠빌라이 칸의 지시로 건조했던 일천척의 선박에 삼별초와 뜻을 함께하는 문무관 및 백성들을 싣고 남해의 진도로 이동하여 호남과 주요 도서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잇는 해상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삼별초는 진도의 고려 조정이 고려의 정통 정부임을 선포하며 개경의 조정을 부정한 뒤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에 첩장을 보내 몽골에 대한 군사적 공동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가마쿠라 막부가 개경 조정과 진도 조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져 답변을 유보하면서 결과적으로 삼별초가 추진했던 가마쿠라 막부와의 대몽 공동 전선 구축은 무산되고 만다. 비록 삼별초가 일본과의 군사 공조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고려 남서해안의 중요한 해상로를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산해 나가자 1270년 9월 고려의 김반경과 몽골의 아예가 통솔하는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향해 첫攻勢를 펼치면서 같은 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진도를 공략했으나 삼별초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여몽연합군은 큰 성과 없이 퇴각하게 된다. 이후 고려와 몽골은 사신을 보내 삼별초를 거듭 회유했으나 삼별초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271년 5월 김반경과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은 재차 진도에 상륙하여 삼별초를 향해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게 된다. 격렬한 전투 끝에 여몽연합군은 삼별초의 수장 배중손과 승하후 오늘 척살하며 삼별초를 패퇴시키고 이들의 본거지인 진도의 용장성으로 진주하게 된다. 삼별초는 이렇게 몰락하는 듯 보였으나 삼별초의 잔존 세력을 이끌고 제주로 이동한 김통정이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전라도 연안에서 경상도 연안까지 다시 세력을 확장해가자 고려와 몽골은 두 차례에 걸쳐 항복하도록 이들을 설득하지만, 삼별초는 파견된 대다수의 사신들을 처형하며 그들의 항전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했다. 이에 고려와 몽골은 군사적인 조처가 아니면 더는 삼별초의 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273년 4월 9일 1만 2천 병력의 여몽연합군을 실은 고려 군선 160척이 나주에서 출항하여 제주를 향해 진군하는데, 변덕스런 해상 날씨로 인해 한동안 항행에 어려움을 겪던 여몽연합군은 마침내 제주의 함덕포에 상륙하게 된다. 여기서 여몽연합군의 지휘부는 삼별초의 본거지인 항파두리성을 점령하기 위해 성동격서의 계책을 시도하는데, 참고로 성동격서는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키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기만 전술을 지칭한다. 1273년 4월 28일 여몽연합군은 제주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먼저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비양도에 일부 병력을 은밀히 주둔시킨 뒤 곧이어 함덕포에 상륙하여 삼별초의 해안 방어선을 붕괴시킨다. 이에 삼별초의 주력군이 함덕포로 진군하여 전투에 나섰지만 여몽연합군의 본대는 이들을 격파했고, 그 사이 비양도에 대기했던 여몽연합군의 별동대가 명월포와 군항포를 통해 항파두리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여몽연합군의 본대와 별동대가 삼별초의 잔여 세력까지 토벌함으로써 삼별초는 끝내 최후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1274년 1월 고려는 조선 기술자와 인부 3만 5천을 동원하여 넉 달 만에 병선 900척을 건조하는데, 주력 함선인 300톤급 천묘주대함 300척, 상륙선인 발로도경질선 300척, 식수 및 분수품 운반 보급선인 흡수주 300척까지 도합 900척이다. 군선 건조가 끝나자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은 훈둔을 도원수, 홍다구를 우부원수, 유복형을 좌부원수에 임명하고 군사 2만 5천을 파병했으며, 이에 맞춰 고려는 김반경을 도독사, 김문비를 우군사, 김신을 좌군사로 삼고 전투병 8천을 포함 총 1만 5천 병력을 파병한다. 한편 쿠빌라이 칸은 고려군을 이끄는 도독사 김반경에게 계부의동 삼산한 직위를 수여하고 친히 발군의 전공을 바란다는 격려를 전달하며 직접 금제한장과 체복을 하사하는데,
계부 이둥삼사란 직책은 중국 황제가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대신과 장수 또는 외국 군주에게 제수하던 최고의 명예직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 및 고려의 여러 군주들이 수여받은 직위이기도 하다. 1274년 5월 경상도 하포에 집결한 여원연합군은 7월로 예정된 일본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1274년 6월 18일 고려의 원종이 제위 15년 만에 승하하면서 일본 출정 시기가 연기되고 만다. 그리고 1274년 7월 22일 고려의 25대 군주인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양국은 일본 원정을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고 원종의 장례가 마무리된 직후인 1274년 10월 3일 하포에서 출항한 여원연합군이 스시마를 향해 진군하면서 마침내 일본 원정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리고 여원연합군 함대가 한참 스시마의 푸른 앞바다를 가르며 진군하고 있을 무렵 고려의 충렬왕은 선왕들의 위패를 모신 개경의 태묘에서 분향을 하며 고려군의 전승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었다. 1274년 10월 5일 오후 4시 스시마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3만 병력의 여원연합군 함대 450척은 스시마 하도에 사스오라에 정박한 후 원나라군 병력 300을 선발대로 상륙시킨다. 갑작스럽게 출몰한 이국 군선들에 놀란 사스오라의 여러 초민들은 서둘러 이즈하라에 위치한 고쿠으로 달려가 외적이 침입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68세의 무사이자 스시마 도주를 맡고 있는 소스케쿤이 외적이 침입했다는 급보를 전달받은 그는 그날 늦은 오후 기병 80기를 거느리고 사스오라로 향하게 된다. 소스케쿠니가 이끄는 기병 80기는 사실상 스시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력으로 사스오라까지 대략 30리에 달하는 험준한 산길을 서둘러 주파한 소스케쿠니의 기병대는 10월 6일 오전 2시 무렵 마침내 사스오라에 도착한다. 이들은 여원연합군의 함대를 주시하며 동이특일 기다리다가 여원연합군 선발대에게 고려인 통역관 진계남을 보내 스시마에 온 이유를 물었지만 선발대는 답변을 외면한 채 화살을 퍼부으며 소스케쿠니의 기병대에게 성공을 개시한다. 이로 인해 고려인 통역관 진계남은 화살에 맞아 즉사하고 갑작스런 성공에 놀란 소스케쿠니 기병대는 여원연합군에 대한 반격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사스오라 해변에서 우오쿠마산까지 약 3km에 달하는 좁고 긴 협로의 지리적 특징과 기병대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병 중심의 여원연합군 선발대를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이들은 협곡 구간을 질주하며 기병대 특유의 힘과 기동성을 앞세워 선발대의 방어선을 돌파한 뒤 선발대의 진영을 종횡무진 휘저으며 보병 중심으로 구성된 선발대의 전열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 이들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징과 기병의 장점을 바탕으로 선발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선발대의 수적 우위를 순식간에 무용하게 만들며 원나라군 수십을 척살하고 분전을 거듭하며 여원연합군의 선발대를 잠시나마 함대로 퇴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소스케쿠니의 장남인 소우마지로가 활을 쏴서 원나라군의 지휘관을 저격하는 등 여원연합군을 상대로 치른 첫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하지만 소스케쿠니 역시 휘하의 기병셋을 잃고 자신도 원나라군의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게 된다. 비록 소스케쿠니가 화살로 인한 경상을 입었지만 기병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기만 한데 저 고려와 몽고놈들 스시마 앞바다에 모두 수장시켜버리겠어. 하지만 이들의 희망은 딱 여기까지였다. 소스케쿠니는 애당초 여원연합군이 스시마 점령엔 관심이 없으며 군수품 조달 등의 다른 목적으로 스시마를 잠시 거쳐가는 것일 뿐이라 판단했고 해변의 전투는 상호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여원연합군이 곧 전투를 중지하고 사신을 통해 화의를 제시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여원연합군 함대에서 내보낸 것은 소스케쿠니가 기대했던 사신이 아니라 8척의 군선에서 고려군을 선봉으로 하여 파도처럼 쏟아져 질주하는 1천의 기병과 보병들이었다. 이들은 소스케쿠니의 기병대를 향해 맹렬하게 돌격하기 시작했으며 소스케쿠니는 여원연합군의 1천 병력을 마주하고서야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와 아군의 참혹한 전멸을 예감하게 되는데 이에 소스케쿠니는 급히 가신인 고타로와 효에지로를 호출한 뒤
전장에서 빠르게 탈출하여 다자이 후에 외적의 침입 소식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코앞까지 밀려드는 여원연합군에 맞서 소스케쿠니와 그의 기병들도 용전했지만 고작 기병 75기로 여원연합군의 1천 병력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까지 2시간에 걸친 전투에서 고타로와 효에지로를 제외한 소스케쿠니와 모든 기병들은 전멸하고 만다. 그리고 얼마 뒤 고쿠우가 소지하는 스시마의 중심 이자하마저 변변한 수비 병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원나라군의 공격을 받고 함락된다. 한편 스시마가 점령되기 전에 해안에 도착한 고타로와 효에지로는 야음을 틈타 배를 타고 스시마를 탈출하여 온 힘을 다해 하카타만으로 항해했으며 1274년 10월 13일 하카타 연안에 도착하여 곧바로 다자이 후에 여원연합군의 스시마 침입과 함락 소식을 보고하는데 성공한다. 다자이 후는 즉시 천황의 조정이 있는 수도 교토와 막부가 있는 가마쿠라로 급보를 보내고 다자이 후에서 약 20km 떨어진 하카타만을 중심으로 여원연합군의 해안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규슈 지방의 고케닌들을 긴급하게 소집하며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당시 일본은 군주인 천황이 국가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신이란 신앙적 존재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통치는 정의대장군, 즉 쇼군을 수장으로 하는 막부란 무사정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여원연합군이 한참 일본을 공략하던 이 시기는 바로 가마쿠라 막부의 집권기였다. 규슈 북부 지역에 위치한 다자이후는 가마쿠라 막부의 외교 및 무역 담당 기관이자 전란시 규슈 지방의 방어를 총괄 지휘하는 군사사령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여원연합군은 스시마를 점령한 후 10월 14일 오전까지 이즈하라에 주둔하면서 스시마 상도 및 하도의 전 지역을 약탈하고 주민들은 사륙하거나 포로로 포획하는데 이 난리통에 험한 산 속 깊숙이 대피한 일부 주민들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여원연합군이 유달리 스시마에서만 10일씩 머무른 이유에 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나 그 덕분에 다자이후가 여원연합군의 침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전망은 자명했다. 1274년 10월 14일 여원연합군 함대는 완전히 초토화된 스시마를 뒤로하고 다음 목표인 이키노시마를 향해 출진한다. 1274년 10월 14일 오후 2시 여원연합군 함대는 이키노시마 북부해 안으로 진입하여 이키노시마의 최복단 지역인 가츠모토에 정박한 후 선발대로 기병과 보병 400을 상륙시킨다. 여원연합군의 상륙 장면을 목격한 가츠모토 촌민들은 서둘러 이 소식을 세토우라에 위치한 후나카쿠 시성으로 전달하는데 후나카쿠 시성의 성주이자 이키노시마 슈고다이인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스시마에서 다자이후로 가는 고타로와 효에지로를 통하여 스시마가 여원연합군에 의해 함락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가츠모토에 상륙한 여원연합군의 선발대는 세토우라를 점령하고자 빠르게 진군하는데 세토우라엔 이키노시마를 관할하는 본성인 후나카쿠 시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세토우라에서 다자이후의 초입인 하카타만에 이르는 그 직선거리가 대략 65km 정도에 해당하므로 여원연합군 지휘부는 세토우라를 다자이후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다. 서둘러 출진 채비를 마친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이키노시마의 전체 병력이라 할 수 있는 기병 100기를 거느리고 세토우라에서 가츠모토로 이어지는 깊숙하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에 오후 4시 무렵 가츠모토와 세토우라 사이의 중간 지점인 신조무라의 히즈메 성 앞에서 마침내 여원연합군의 선발대와 조우하게 된다. 양군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 중인 상황에서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기병 한 기가 여원연합군을 향해 명적이 달린 화살 한 개를 높이 날리는데 살쪽 부위에 명적을 달아서 쏘면 명적에 있는 구멍이 공기의 저항을 받아 특이한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데 우리는 명적이 부착된 화살을 휴시라 일컫고 일본에선 카부라야라 부르는데 둘 다 의미는 오는 화살로 동일하다. 당시 일본에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무사들이 행하는 그들만의 전쟁 예법인 나놀이가 있었다. 먼저 적진을 향해 카부라야를 쏜 무사가 적진 앞으로 나아가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포함하여 가문 및 가계와 관련된 주요 인적 사항과 내세울 만한 전공을 소개하는데, 이를테면 스시마의 소스케쿠니는 여원연합군을 앞에 두고 나는 지쇼주에이의 난때 단노우라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불세출의 명장 타이라노 토모모리의 후예이자 아비루 가문의 반란을 진압한 스시마 국의 국주 소시게이사의 외아들 소스케쿠니다, 이렇게 나누리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소개 이후 무사는 전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아군이 정의, 적군이 불의임을 설파하면서 나누리를 끝맺거나, 심지어 나누리 와중에 적군에게 일기투를 요구하며 상대가 이에 답할 때까지 칼춤을 추기도 하는데, 사실상 나누리가 서로의 무력을 겨루기에 앞서 입으로 싸우는 공식적인 디스배틀이 되어버린 탓에 당시 일본에선 적이든 아군이든 나누리를 방해하거나 나누리가 끝나기 전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전쟁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크게 비난받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으며, 나누리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전투에 앞서 늘 행하는 전쟁 예법이다 보니 여원연합군 앞에서도 자꾸 나누리를 한다는 것인데, 일본군과 달리 고려군과 원나라군에겐 나누리와 같은 전쟁 문화나 전장 관습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처음 마주한 나누리의 장면은 여원연합군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기괴한 광경이었으며, 도대체 전장에서 뭐하는 짓인 거냐? 더군다나 서로 말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나누리는 마냥 곤혹스럽기만 했다. 아울러 일본에선 장수가 나누리를 하기 위해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목적으로 휴시를 쏘지만, 고려나 원나라와 같은 동북아의 대륙 국가들은 휴시를 본격적인 전투 개시나 돌격의 신호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원연합군은 일본의 무관이 나누리에 앞서 날린 휴시를 일본 진서군의 공격 신호로 취급하고, 결국 나누리를 하려는 무관을 포함하여 대기 중이던 그들의 군대에게 맹렬한 성공을 펼치게 된다. 일본 진서군은 나누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여원연합군을 명예와 예법도 모르는 오랑캐라고 비난했지만, 막상 일본에서만 행해지는 전쟁 예법인 나누리를 모른다고 오랑캐라 욕을 먹는 여원연합군이 필시 더 억울할 듯한데, 오히려 여원연합군은 나누리란 이름으로 매번 벌어지는 일본 장수들의 자해행위를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원연합군에게 성공의 빌미만을 제공했던 나누리는 종국에는 남북조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치며 일본 내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시 신조무라에서 벌어진 여원연합군과 타이라노 카게타카 기병대의 전투로 돌아가자면, 휴시를 쏘며 나누리를 하려던 타이라노 카게타카 휘하의 기병이 여원연합군이 날린 화살에 맞아 즉사하자 이런 무도한 패거리가 다 있는가라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던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기병대가 여원연합군의 선발대를 향해 질주하면서 양군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지만, 스시마의 기병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여원연합군의 선발대에게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전멸 직전까지 몰리는 극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때마침 일몰 뒤에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여원연합군이 전투를 중단하고 함대가 있는 가츠모토로 퇴각한 덕에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기병대는 간신히 전멸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늦은 오후부터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벌어진 전투에서 기병 80기를 잃은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히즈메성으로 이동하여 농성전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히즈메성은 동서로 19간, 남북으로 14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성체인지라 방어력이 취약해서 농성전엔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성내 소수 주민들과 얼마 안 되는 지역 무사들의 힘을 합친다고 해도 전력이 크게 향상될 리 만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라노 카게타카에겐 농성전 외에 선택할 만한 전술이 없었다. 다만 농성전을 벌인다고 해도 여원연합군의 거센 공격을 단 하루라도 버티어낼 순 있긴 할런지, 다음날 전투를 대비하는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마음은 밤새도록 심란하기만 했다. 1274년 10월 15일 오전 6시, 여원연합군이 이른 아침부터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히즈메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히즈메성에선 결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원연합군의 화살비가 마치 사신의 그림자처럼 온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면서 또다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다.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기병 20기를 독려하고 얼마 안 되는 성의 주민들과 지역 무사들을 이끌면서 그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여원연합군의 파상적인 공세에 맞서보지만, 여원연합군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결코 극복할 순 없었다.
성치로 들어오는 입구는 여원연합군의 화약무기와 보병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의 입구를 통해 여원연합군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다.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기병대와 제지무사들이 아직까지 놀라운 혈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사실상 전멸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히즈메 성이 함락되기 직전 가신인 소자부로를 불러 다자이후로 가서 이키노시마의 함락 소식을 전하라는 명을 내리는데 소자부로가 떠난 직후 타이라노 카게타카가 지휘하던 병력은 치열한 전투 끝에 모두 전사했고 최후까지 홀로 싸우던 타이라노 카게타카마저 자결하면서 전투는 여원연합군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된다. 히즈메 성을 함락한 여원연합군은 곧바로 세토우라를 향해 진군하는데 이보다 한 발 앞서 소자부로는 여원연합군의 포위망을 뚫고 세토우라의 후나카쿠 시성으로 달려가 지역 주민들과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처에게 그들의 패전 소식을 전했으며 이에 그녀는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노모와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이키노시마 주민의 상당수가 스시마 주민들처럼 여원연합군을 피해 산으로 피난하여 훗날 카쿠레아나라 불리는 여러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지만 스시마와 달리 이키노시마는 산세가 완만하고 숲이 그리 깊지 않은 탓에 동굴에 숨은 주민들이 금방 발각되어 떼죽음을 당하면서 전체 주민 중에 고작 65명만 근근히 살아남게 된다. 스시마에 이어 이키노시마까지 초토화시킨 여원연합군은 신속하게 재정비를 한 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진할 준비를 하는데 한편 소자부로는 세토우라에서 야움을 틈타 배를 타고 3일간 불면불류하며 항해한 끝에 1274년 10월 18일 마침내 하카타 연안에 도착하여 다자이후의 이키노시마 함락 소식을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274년 10월 19일 소자부로에 이어 여원연합군까지 하카타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1274년 10월 16일 이키노시마를 떠난 소자부로가 하카타만을 향해 한참 항행하는 동안 이키노시마를 떠난 여원연합군 함대는 1274년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규슈 서남부에 위치한 히가시마츠우라 반도로 이동하여 히라도시마와 다카시마를 비롯해 마츠우라 일대에 전격적으로 상륙한 후 하카타만으로 분견대를 파견하여 하카타만 초입에 자리한 노코노시마에 상륙하면서 여원연합군은 다자이후가 위치한 하카타 지역의 정면과 측면에 포진하게 된다. 여원연합군의 선행 목표가 하카타 연안에 위치한 다자이후의 점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이키노시마에서 곧장 하카타만으로 진격하지 않고 굳이 히가시마츠우라 반도로 우회하여 무엇보다 마츠우라에 상륙을 하게 된 데에는 1223년부터 약 50여 년간 마츠우라토를 향해 켜켜이 쌓인 고려의 깊은 원한이 있었다. 마츠우라는 마츠우라 가문의 48개 일족으로 구성된 마츠우라토란 무사단의 본거지로 여원연합군이 상륙한 노코노시마, 히라도시마, 그리고 다카시마 모두 마츠우라토의 영지에 해당하는 섬들이다. 마츠우라 지역은 평야가 없고 토지마저 척박하여 만성적인 농지 부족에 시달린 탓에 마츠우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려 농작보단 어업과 해운업, 그리고 해상무역에 의존하여 지역의 생계를 유지했으며 바다가 주된 생계수단인 만큼 마츠우라토는 일찍부터 전력이 탄탄한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츠우라토는 어획의 흉년, 해운업 또는 해상무역의 부진으로 인해 지역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이를 해결하고자 자신들의 강력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왜구라 불리는 해적 집단으로 돌변하여 고려와 중국의 도서지역 및 해안가 마을을 습격, 재물과 곡식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살해했으며 또한 주민들을 납치하여 자신들의 노예로 삼거나 타지역 또는 해외의 노예로 팔아넘기곤 했다. 심지어 이들은 남해에서 조세로 거둔 곡물을 창고로 운송하는 고려의 좋은 선들까지 약탈하면서 고려에게 상당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223년 5월 금주를 침입하며 처음으로 고려의 모습을 드러낸 왜구는 1274년 10월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감행하기까지 반세기 동안 무려 11차례나 고려를 침입했는데
그 왜구들의 중심 세력이 바로 마츠우라토였다. 이로 인해 여원연합군의 일본 출정에는 고려를 괴롭혀온 왜구를 토벌한다는 공식적인 명분 또한 자리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쓰시마, 이키노시마, 그리고 마츠우라는 소위 왜구의 3대 거점으로 마츠우라토는 스스로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해상단체임을 자처했지만 고려에겐 시종일관 자국을 노략질하고 자국민 살해와 납치를 일삼는 왜구의 주력으로 그저 고려가 토벌해야 할 왜구 집단일 뿐이었다. 여원연합군이 마츠우라에 상륙하자 마츠우라토는 무사들을 소집하여 본진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마츠야마에 진을 설치하고 히젠 지역의 고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추가 병력을 규합하려 했지만 실현성이 없어 마츠우라토의 병력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켄인은 가마쿠라 막부 시절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 쇼군에게 영지를 하사받아 다스리는 영주이자 쇼군과 주종 관계에 있는 막부 직속 무사로서 이들은 막부와 천황을 위한 노역과 군역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전란시 고켄인은 막부와 천황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쇼군의 군대에 합류해야 하며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고켄인의 칭호와 영지를 몰수당하는 가이의 길을 당하게 된다. 앞서 스시마의 함락 소식을 접한 다자이후는 여원연합군의 규슈 침입에 대비하여 긴급히 총동원령을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히젠 지역의 고켄인들은 이미 병력을 이끌고 하카타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당시 마츠우라토를 통솔하며 영지를 다스리던 14대 당주 마츠우라 코타오 고켄인인 그 역시 다자이후의 총동원령에 따라 마츠우라토 병력과 함께 하카타로 이동하여 이제 막 집결을 마친 시점인지라 마츠우라토는 이래저래 병력을 충원할 수도 원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여원연합군이 다자이후가 위치한 하카타를 칠 것이라 예상하고 히젠의 병력을 기껏 하카타로 집결시켰더니 정작 여원연합군이 히젠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마츠우라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외통수에 걸리고 마는데 다자이후는 여원연합군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카타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막상 히젠으로 지원군을 파견할 수 없는 기묘한 형국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결국 마츠우라토는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여원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원연합군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히라도시마, 다카시마, 그리고 마츠우라를 공격하여 마츠우라토의 본진과 영지들을 일거에 토벌하려는 전략을 실행하는데 무엇보다 마츠우라토의 본진인 마츠우라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마침내 여원연합군이 적진을 향해 수많은 화살을 쏘아 올리며 공격을 시작하자 마츠우라토 역시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응전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맹렬하게 뛰어가고 있는 이 전장은 바로 그간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화약 무기들이 난무하는 이전보다 더욱 잔인하게 진화한 새로운 전장이란 사실을 여원연합군은 그간 일본 원정에서 벌어지는 전투마다 고려에선 진천외, 원나라에선 대츠아오, 일본에선 훗날 대포라 부르는 폭탄을 비롯하여 폭약이 설치된 화살인 화정과 초창기 화포인 동화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약 무기를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또한 아군의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스시마와 이키노시마에서 벌어진 전투에 비해 규모가 더 방대해진 마츠우라 전투에선 자연스레 더 많은 양의 화약 무기가 전장에 투입되며 그 위력은 더욱 배가 되었으며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여원연합군의 격렬한 공세 앞에서 마츠우라토 무사들은 일대혼란과 공포를 겪게 되는데 폭음을 처음 접한 전투마들이 놀라 날뛰면서 마츠우라토의 기병들은 낙마를 하게 되고 파편과 낙마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전사하는 병력이 증가하면서 마츠우라토의 전투력은 점차 고갈되어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여원연합군은 마츠우라토 궁병의 사거리 밖에서 독화살을 쏘아대며 전장에서 돌격해오는 마츠우라토의 무사들을 황천길로 안내하고 있었다. 양국의 훈련된 병사 및 무관의 능력을 기준으로 일본 무사의 활인 고세이큐는 평균 사거리가 일정이 채 되지 않는 데 반해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복합궁인 각궁은 평균 사거리가 약 2정에 달하고 최대 사거리는 약 3정에 육박하며 펄의 세기인 장력이 뛰어나 고세이큐보다 3배 이상 높은 관통력과 살상력을 지닌다. 더군다나 2m가 넘는 장궁인 고세이큐에 비해
1m 남짓한 크기의 단궁인 각궁은 육상과 마상에서 민첩하게 다루기 수월하여 여원연합군은 코세이큐라면 절대 불가능할 속살을 할 뿐만 아니라 마상에서 후면에 활을 쏘는 배사법을 구사하는 등 활을 다루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화약무기와 활을 앞세운 여원연합군의 집중적인 공격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던 마츠우라토는 무엇보다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마땅한 반격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병력을 재정비해가며 여원연합군에게 계속 맞서보지만 번번이 패퇴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늦은 오후 마츠우라토는 화살마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만다. 마츠우라토를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던 여원연합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츠우라토를 거세게 밀어붙이며 백병전을 통해 이들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한다. 여원연합군은 반나절에 걸쳐 마츠우라토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마츠우라토의 본진을 철저하게 파괴했으며 그들의 선박도 밤새 모두 소각해버렸다. 여원연합군이 마츠우라토를 크게 토벌한 이래 마츠우라 지역은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지만 이후 80여 년간 고려의 삼남지방은 왜고의 침입에서 벗어나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1350년 경인년을 기점으로 일본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서 또다시 왜고는 고려의 땅을 침범하게 된다. 여원연합군은 본진인 마츠우라를 토벌하기 직전 주요 영지인 다카시마도 함께 제압하기 위해 다카시마 북단의 아오우라와 최남단의 후나카츠에 상륙하는데 사실 다카시마에는 여원연합군의 공격에 대응할 수비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오우라에 상륙한 여원연합군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다카시마의 조세 징수와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인 지투 다카시마 로쿠로 우에모만과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인근에 함께 살고 있는 다카시마 가문의 소수 일족들로 이들은 모두 여원연합군을 향해 칼을 겨누며 돌진하는데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들은 다카시마 북단 지역에서 여원연합군에게 대적한 유일무이한 집단이었으며 한 줌도 안 되는 무사들이 여원연합군에게 칼을 겨누다니 무모하다 못해 아예 무의미해 보일 정도였지만 이들은 그저 고향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에서 칼을 들었을 뿐이었다. 다만 그 뜻은 숭고했으나 이들이 여원연합군에 의해 멸족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편 여원연합군이 다카시마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마츠우라토 무사들이 다카시마의 덴노우라를 통해 입도한 뒤 인근 히모토산으로 이동하여 히모토산성을 정비한 후 그곳에 주둔하며 영지를 방어하고자 했으나 후나카츠에 상륙하여 히모토산성을 공격한 여원연합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들은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치명적 타격을 입고 패퇴했으며 이를 끝으로 여원연합군은 더 이상의 저항 없이 다카시마를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 일본 원정에 참전한 고려군은 특히 이들을 이어 왜고의 침입과 폐해를 겪은 삼남지방 출신들이 많아서 왜고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터라 원나라군은 마츠우라 지역을 기어이 토벌해야겠다는 고려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으며 고려군은 일본 원정에 나선 이후 왜고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쓰시마, 이키노시마, 마츠우라를 처절하게 도륙했다. 아울러 여원연합군이 히가시 마츠우라 반도를 선제적으로 토벌한 움직임은 왜고의 본거지를 붕괴시키는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히가시 마츠우라 반도 지역과 하카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적 효과까지 거두며 일석이조의 전과를 이뤄내게 된다. 하카타만 진격을 잠시 미루면서까지 수행한 마츠우라토 토벌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원연합군은 1274년 10월 19일 오후 2시 마츠우라에서 출항하여 겐카이시마를 지나 마침내 하카타만으로 진입하게 된다. 1274년 10월 3일 고려의 하포에서 출정한 4만의 여원연합군은 먼저 스시마의 세토우라에 상륙하여 스시마의 도주인 소스케쿠니가 이끄는 기병 80기와 교전하여 이들을 전멸시키고 관청이 위치한 이즈하라까지 점령하며 스시마를 완전히 장악한 뒤 스시마 전 지역에서 약탈과 학살을 벌이게 된다. 1274년 10월 14일 스시마에서 출항하여 이키노시마로 항행한 여원연합군이 이키노시마 북단의 가츠모토에 상륙하자 이키노시마의 도주인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휘하의 기병 100기를 이끌고
세토우라에서 가츠모토를 향해 진격하던 중에 신조무라에서 여원연합군의 선발대와 조우하게 된다.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기병대는 이틀간에 걸쳐 여원연합군의 선발대와 혈투를 벌이지만 이들 역시 전멸을 당하면서 이키노시마도 여원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 1274년 10월 16일 이키노시마에서 히가시마츠우라 반도로 향한 여원연합군은 히라도지마와 다카시마 그리고 왜구의 본진인 마츠우라에 상륙하여 왜구의 중심 세력인 마츠우라토를 처절하게 토벌한 뒤 1274년 10월 19일 마침내 규슈를 통치하는 다자이후가 위치한 하카타만으로 진격하는데 여원연합군이 향하는 하카타만은 규슈 지방을 다스리고 방어하는 다자이후가 위치한 지역으로 여원연합군이 일본 서부의 수도라 하여 서경이라 칭하는 다자이후를 점령해야만 비로소 규슈 지방을 손에 넣은 것이고 일본 진서군을 완패시킨 것이라 간주할 수 있기에 여원연합군은 원정을 준비하며 다자이후와 규슈 점령에 필요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원연합군은 일본 진서군이 하카타만의 정확한 상륙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동틀 무렵에 기동하면서 모모지바루, 하카타, 그리고 하코자키 세 곳에 분산하여 상륙을 하고 세계 제대의 협공을 통해 하카타 지역과 다자이후를 신속하게 점령한 후 규슈 지역의 곡창지대인 스쿠시 평야로 진격하여 이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이후를 본진으로 삼아 먼저 규슈 지역을 일본 본토인 혼슈로부터 단절시키며 병참을 보강한 뒤 수도인 교토와 막부가 있는 가마쿠라를 공격하여 일본의 항복을 받는다는 전략이었다. 원나라군 우도부 원수인 홍다구가 이끄는 여원연합군의 선발대는 하카타만에 진입하여 함대 정박이 가능한 하카타만 서부 지역의 이마스해안에 상륙한 후 일본의 이마스해안 감시대를 공격하여 패퇴시키고 여원연합군이 이마스 해안 인근에 교두보로 활용할 진영을 설치하자 여원연합군의 후속 군선들이 이마스 해안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원연합군은 이마스 해안에서 수경하며 10월 19일에 밤을 보내게 된다. 참고로 현재 하카타만의 해안선과 800년 전의 해안선을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현재 하카타만의 해안선은 간척 공사를 통해 본래 해안이었던 지역의 대부분이 육지로 바뀌며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여원연합군과 진서군의 주된 전장이 돼 당시 이 지역의 해안선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현재의 해안선과 달리 하카타 내륙 깊숙이 형성되어 있었고 물가와 습지대가 많았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루는 여원연합군의 군사작전은 모두 800년 전에 해안선을 지닌 하카타만에서 이뤄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1274년 10월 19일 오후 원나라 동군은 10월 20일 동틀 무렵에 하카타만 모모지바루에 상륙할 예정인 고려와 원나라의 정예 병력을 상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본 진서군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마스 해안에 상륙한 직후부터 홍다구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동진하여 메이노아마 연안을 거쳐 모모지바루 남쪽에 인접한 수하라산을 점거하기 위해 빠르게 진격해 나간다. 수하라 지역에 진입한 원나라 동군은 수하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 중이던 하라다 가문 및 마츠우라토의 연합군과 충돌하게 되는데 원나라 동군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하라다군과 마츠우라토를 패퇴시킨다. 이어서 원나라 동군은 수하라산을 점거하고 진을 설치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휴식을 취하며 부대를 재정비하게 된다. 그리고 10월 20일 동틀 무렵이 다가오자 원나라 동군도 수하라산에서 모모지바루를 향해 진군할 준비를 하는데 다자이후의 스시마의 함락 소식이 전해진 날 1274년 10월 13일 여원연합군이 하카타만에 상륙한 날 1274년 10월 20일 이 사이 일주일이란 기간은 다자이후가 여원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는데 다자이후의 친제 부교 겸 일본 진서군의 총사령관인 쇼니스케 요시와 부사령관 오토모 요리야스는 규슈의 고케닌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발령하여 이들을 모두 소집하고 하카타와 아카사카 지역 내 주요 거점들에 배치하며 하카타만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는 여원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규슈 지방의 영지를 소유한 고케닌들에게 그들의 가문이 보유한 병력을 동원하여 여원연합군의 침입이 예상되는 규슈 지방의 치쿠젠 연안과 히젠 연안을
3개월 순번제로 방비하는 군역을 부과하는데 이를 이국 경고 번역이라고 한다. 여원연합군이 하카타만에 상륙하던 시기에 이국 경고 번역에 따라 하카타만 일대 지역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주된 책임은 시오니, 하라다, 시마즈, 그리고 오토모 가문에게 있었다. 일본의 원국일학에 의하면 여원연합군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하카타로 동원된 진서군의 규모는 당시 하카타 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오니, 시마즈, 오토모, 세계 가문에서 출병한 기병 총 1500기, 막부의 총동원령에 의해 소집된 규슈 지역 국회민들과 그들의 가병으로 구성된 기병 총 3875기, 규슈 지방에서 영혼까지 긁어모은 이들의 총병력은 도합기병 5375기이며 덧붙여 부대편 재상 기병 하나에 가산되는 최소 한두 명의 보병 전력까지 감안하면 총병력은 약 1만 5천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진두지휘하며 여원연합군과 전투를 치르게 돼 하카타 지구 야전사령관에는 일본 진서군의 총사령관 쇼니 스케요시의 셋째 아들인 쇼니 가게스케가 임명된다. 1274년 10월 20일 새벽, 원나라 동군이 소하라산에서 수경을 마치고 모모지바루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할 무렵, 은밀히 이마스해안을 떠나 메이노하마 앞바다를 항행하고 있던 고려군 함대는 오전 6시가 지나며 파도 위로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하카타만의 사와라가와 하구에 위치한 모모지바루를 향해 전격적인 상륙을 감행한다. 감시병력을 통해 고려군 함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쇼니 가게스케는 고려군의 모모지바루 상륙 작전을 간파하고 모모지바루에서 동남쪽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아카사카 지구의 방어를 맡고 있는 키쿠치다케우사에게 출격하여 고려군의 상륙을 저지하도록 지시를 내리지만, 키쿠치다케우사의 부대가 모모지바루로 출격하는 것은 그의 명령처럼 쉽지만은 않았는데, 모모지바루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수하라산에 주둔하던 원나라 동군이 이동하여 모모지바루로 진격하던 키쿠치다케우사의 부대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 병력을 수송하는 대형군함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해안가에 접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군함은 해안 인근의 수심이 확보되는 곳에 위치하고 병력과 군수물자는 상륙정을 통해 해변으로 운송한다. 예나 지금이나 상륙전은 항상 어렵고 위험한 작전이며 적군을 압도하는 전력으로 상륙전을 수행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적군이 아예 배치되지 않은 해안에 상륙하는 것이면 모를까, 적군이 상륙전에 방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군의 상륙 과정에서 파상공세에 시달리며 큰 피해를 입고 상륙에 실패할 수도 있다. 800년 전 모모지바루에서 벌어진 고려군의 상륙전도 오늘날의 상륙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고려군이 상륙하려는 모모지바루도 평균 수심이 5.4m에서 7.2m밖에 되지 않고 거친 암초가 많아서 고려군의 300톤급 대형 주력함인 천료주가 모모지바루 해안에 접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료주마다 배정된 상륙선인 발도로 경질주를 이용하여 함대와 해변 사이를 수십 차례 왕복하며 모든 병력과 전투마 그리고 군수물자를 운송해야 했기 때문에 상륙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상륙 과정이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상륙선으로 이동 중에 또는 상륙 직후 방어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므로 병력과 물자의 손실이 없는 완전한 상륙을 위해선 육지에 주둔 중인 아군의 어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하라산에 주둔하던 원나라 동군이 키쿠치다케우사의 부대를 저지하며 고려군의 상륙을 엄호하는 동안 일출과 함께 시작된 고려군 5천 병력의 모모지바루 상륙은 오전 10시경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참고로 당시 김방경장군의 고려군이 상륙한 사와라군의 모모지바루는 오늘날 후쿠오카 시립박물관과 모모지 중앙공원이 위치한 지점에 해당한다. 모모지바루에 상륙한 고려군과 고려군을 엄호하던 원나라 동군은 아카사카를 향해 진군하며 아카사카 및 하코자키에 주둔 중인 일본 진서군의 좌측면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키쿠치다케우사가 지휘하는 진서군 1300이 여원연합군의 진군을 막아서며 상륙 이후 양군 사이에서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전투는 정우즈음하여 여원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때 선봉에 섰던 고려군이 기세를 몰아 토리카이와 베프를 돌파하며 진서군을 몰아내고 하카타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 아카사카까지 강습하여 빠르게 점령하자
원나라 동군은 아카사카의 소나무 숲으로 진주하여 새로이 진영을 설치하게 된다. 이날 김방경 장군 휘하의 고려군이 모모지바루에서 아카사카까지 일본 진서군을 패퇴시키며 거침없이 진군하는 모습을 목도한 원나라군 총사령관 훈두는 크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몽골인이 비록 전투에 익숙하다곤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당시 고려군이 점령한 아카사카 지역은 지금과 다르게 개천과 늪이 많은 습지대였으며 심지어 아카사카 인근에 위치한 토리카이는 바다에 접해 있는 질퍽한 갯벌이었다. 기병 중심의 진서군은 기마공병이 활을 쏘며 적을 요격하는 기사를 기본 전법으로 구사하는 터라 하카타의 야전사령관인 쇼니 가게스케는 말이 기동하기 어려운 아카사카를 진서군이 피해야 할 전장이라 생각했다. 그는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아군에게 불리한 전장인 아카사카 지역에 추가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안 그래도 적에 비해 부족한 병력을 분산시키며 패배를 초래하는 자충수라 여겼고 모든 병력을 하카타의 오키노하마로 집결시킨 뒤 여원연합군이 하카타를 공격해올 때 기사 공격을 통해 크게 일격을 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키쿠치다 케우사는 쇼니 가게스키와 생각이 달랐다. 비록 키쿠치다 케우사의 부대가 고려군에게 패배하며 아카사카 지역 방어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키쿠치다 케우사가 전장에서 무능력하고 지략도 없는 졸장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아군의 입장에 선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무난한 전장보다는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불편한 전장이나 적군에겐 낯설고 아군에겐 익숙한 전장이 유리하다고 여겼다. 아카사카 특유의 지리 및 환경적 특징에 그다지 박지 못했던 여원연합군에 비해 평소 습지에 익숙했던 진서군에겐 분명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존재했다. 그는 여원연합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일종의 게릴라전을 통해 여원연합군의 퇴각을 유도하며 하카타와 다자이후로 진군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키쿠치다 케우사는 오키노하마로 집결하라는 쇼니 가게스키의 명을 따르지 않고 직접 기병 230기를 이끌고 여원연합군을 상대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키쿠치다 케우사의 부대는 원나라 동군을 두 차례나 기습하며 한동안 이들을 수하라 지역으로 퇴각시키는 등 자신의 전술대로 움직이며 원나라 동군을 상대로 소기의 전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원나라 동군의 전력도 빙다리 핫바지는 아니었기에 기병대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키쿠치다 케우사의 부대는 두 번의 교전을 치르며 부대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만다. 이날 여원연합군과 교전을 벌인 또 다른 고케닌으로는 타케자키 스에나가, 미치 스케나가, 시로이시 미치야스, 토고 코레치카, 후쿠다 카네시게 등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아카사카, 토이카이, 수아라 지역을 오고 가면서 한동안 여원연합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여원연합군과 수차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병력 손실을 겪게 된 이들은 결국 부대 단위의 전투력을 상실하며 퇴각하게 된다. 오키노하마로 결집하라는 쇼니 가게스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아카사카 지역에서 결사적으로 항전한 여러 고케닌들 덕분에 하카타로 이어지는 좌측면 방어선의 초기 붕괴를 방지하며 한시적이나마 이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서군의 상당수가 하카타와 오키노하마로 향한 상황에서 아카사카를 방어하던 진서군의 전력 손실이 컸기 때문에 오르지 않아 고려군을 필두로 원나라 동군이 아카사카 방어선을 돌파하며 하카타를 향해 진군하게 되고 키쿠치다 케우사를 비롯하여 살아남은 모든 고케닌들은 여원연합군에게 쫓기며 하카타 지역으로 패주하게 된다. 타키자키 스에나가는 아카사카와 하카타에서 여원연합군에 맞서 싸운 희고국의 고케닌으로 그는 훗날 자신이 1274년 10월 20일에 겪은 모든 전투들을 상세하게 묘사한 두 권의 그림첩을 남기는데 이를 몽골의 강습을 묘사한 그림과 설명이라 하여 몽고습내회사라고 일컫는다. 몽고습내회사는 타키자키 스에나가가 각 전투의 전함과 자신의 전공을 화공에게 직접 구술로 설명하고 화공이 이를 화폭 위에 옮겨 담은 전쟁화로서 자신이 전투에서 거둔 전공을 막부로부터 인정받아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그림첩이었다.
고케니는 막부의 쇼군에게 영지를 하사받아 다스리는 영주이자 막부의 노역과 군역을 수행해야 하는 막부 직속 무사이다. 막부에서 동원령이 하달되면 고케니는 영지에 할당된 병력을 통솔하여 전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영지의 병력을 무장시키고 이동 간에 소비되는 군량에 소요되는 전비는 전적으로 고케닌이 사제와 영지의 재정을 통해 부담해야 했다. 그래서 고케닌들은 전쟁에 참전하길 꺼렸고, 참전하게 되더라도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종전이 되길 원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되면 전공을 세워 막부에게 영지를 추가로 하사받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아 전비를 충당해야 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지의 재정이 곧장 적자에 빠지면서 종전 후에 고케닌과 영지의 주민들은 한동안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다. 고케닌이 막부로부터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장에서 그의 전공을 목격한 다른 고케닌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고케닌들은 단독으로 적과 교전해야 하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 임할 땐 다른 고케닌과 병사들이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크게 외쳤으며, 전투가 끝난 후에 사령관이 다른 고케닌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된 전공을 보고서에 기록하여 막부에 제출하면 비로소 전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해당 고케닌은 막부가 하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타케자키 스에나가가 다스리던 히고국은 산지가 많고 농지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한 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했을 때 막부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의 번국이었다. 타케자키 스에나가는 아카사카와 하카타에서 예원연합군을 상대로 분전했음에도 막부에서 그의 전공이 누락되자 가난한 번국의 고케닌인 그는 자신이 아끼는 말과 안장을 팔아 여비를 마련한 뒤 막부가 위치한 가마쿠라로 상경하여 자신의 전공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결국 재심사를 통해 막부가 타케자키 스에나가의 전공을 승인하며 천신만고 끝에 그는 추가로 영지를 하사받을 수 있었고, 이후 히고국으로 돌아온 타케자키 스에나가가 자신의 전공과 막부 행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지역에서 뛰어난 화공들을 호출하여 몽고습내회사를 제작하게 된다. 언뜻 보면 몽고습내회사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용맹을 과시하고 무사로서의 명예를 높이고자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번국의 존속과 자신 및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필히 전공을 세우며 싸워야만 했던 고케닌의 고단한 삶과 절박한 현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김반경이 지휘하는 고려군이 모모지바루의 상륙을 시도하자 하카타 야전사령관인 쇼니 가게스케는 키쿠치 타케우사에게 고려군의 상륙을 무산시키라는 명을 내리지만, 모모지바루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수하라산을 미리 점거하고 있던 원나라 동군이 키쿠치 타케우사의 부대를 저지하면서 키쿠치 타케우사는 고려군의 상륙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모모지바루에 상륙한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이 진서군을 연파하며 순식간에 아카사카까지 점령하자 아카사카를 방어하던 키쿠치 타케우사와 여러 고케닌들이 여원연합군에 맞서며 한동안 여원연합군의 진격에 제동을 걸지만, 오르지 않아 여원연합군은 이들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다시 하카타를 향해 진군하게 된다. 이에 진서군의 모든 이목은 하카타의 좌측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을 향하게 되는데,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이 아카사카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하카타를 향해 한참 진군하고 있을 무렵, 우군사 김문비와 좌군사 김신이 통솔하는 고려군과 원나라 좌도부 원수 유복형이 통솔하는 원나라 서군을 포함하여 도합 1만 5천 병력을 실은 여원연합군 함대가 이마스 해안을 떠나 항행하다가 오키노하마와 하코사키 해안에 살포시 상륙하며 진서군의 허를 찌르는 전술적 움직임을 선보이는데, 일본 진서군과 다자이후는 김반경의 고려군이 모모지바루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여원연합군의 후속 제대 역시 모모지바루를 통해 상륙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긴 해안선을 감시하며 적군이 상륙할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방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하카타만 상륙을 경계하며 이를 무산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던 와중에도 최소한 여원연합군이 진서군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하카타와 하코자키 인근 해안에 상륙할 리는 없다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는데, 여원연합군이 진서군의 예상을 뒤엎고 오키노하마와 하코자키에 덜컥 상륙해버린 것이다.
원래 진서군이 예측한 전쟁의 판도는 이러했다. 김반경의 고려군이 먼저 모모지바로에 상륙하며 설치한 진영을 통해 여원연합군의 후속 제대가 상륙하면서 여원연합군의 전체 병력이 모모지바로에 집결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고, 습지가 많은 아카사카가 여원연합군과 결전을 벌일 전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긴 하카타 야전 사령관인 쇼니 가게스케는 아카사카의 일부 병력만 주둔시킨 뒤 진서군을 하카타 배후에 위치한 오키노하마로 집결시킨다. 진서군은 김반경의 고려군과 홍다구의 원나라 동군이 아카사카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하카타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여원연합군의 모든 병력이 하카타로 진격하여 진서군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하카타에서 총공세를 퍼부어 여원연합군을 패퇴시키며 전쟁을 승리로 끝맺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진서군의 지휘부는 보병 중심의 여원연합군에 비해 기병 중심의 아군이 월등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카타 지역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평야지대라서 기병 중심의 진서군이 보병 중심의 여원연합군과 대회전을 치르기에 매우 유리한 전장인 만큼 진서군도 전 병력을 규합하고 기병 전력을 앞세워 여원연합군과 맞붙는다면 전력 격차를 충분히 상쇄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전체 전력상 4만에 달하는 여원연합군이 1만 5천의 진서군을 압도했지만 기병의 규모는 진서군이 우세했기에 진서군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여원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수립한 것인데, 문제는 여원연합군의 두 제대가 그 전술의 빈틈을 헤집고 진서군 본진의 뒷마당 격인 오키노하마와 하코사키 인근 해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여 진서군의 배후를 신속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일순간에 진서군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하카타 평원에서 여원연합군을 상대로 대회전을 벌여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겠다고 벼르던 진서군은 순식간에 아카사카, 오키노하마 그리고 하코사키 3면에서 동시에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진서군의 지휘부는 급변하는 전황에 크게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하코사키에 안에 상륙한 여원연합군은 곧장 하코사키를 강습한다. 당시 하코사키의 방어는 진서군 부사령관인 오토모 요리야스의 부대와 시마즈 히사츠네의 부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하코사키로 밀려드는 여원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고려군과 원나라 서군의 격렬한 공세를 버텨내지 못한 진서군이 하코사키를 포기하고 동남쪽으로 후퇴하면서 하코사키는 여원연합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일본 전국의 무사들이 군신으로 숭배하는 유미야 하치만을 섬기는 신사인 하코사키 하치만구가 여원연합군의 병어로 잿더미가 되는데, 이 소식을 접한 진서군은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군신의 계시가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정신적으로 크게 동요하게 된다. 하코사키가 여원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여원연합군의 또 다른 제대가 오키노하마에 상륙하여 진서군의 본진인 하카타를 향해 진격 중이란 소식을 접한 하카타 야전사령관 쇼니 가게스케는 인근의 여러 진서군 제대들을 규합하여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어서 긴급히 최정예 기병 500기를 이끌고 출진하여 하카타로 진군하는 고려군 기병대를 향해 돌진하며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하지만 기세등등했던 쇼니 가게스케의 기병 500기는 고려군 기병대와 맞붙어 패배한 데 이어 고려군과 원나라 중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며 전멸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뒤 황급히 자녀 병력을 이끌고 하카타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원나라 중군의 기병 15기가 쇼니 가게스케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패주하던 쇼니 가게스케의 눈에 기병들과 함께 자신을 추격하던 한 장수의 모습이 들어왔고, 쇼니 가게스케는 지체 없이 그를 향해 활 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는다.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 그 장수의 흉판에 깊이 꽂히고 그는 큰 부상을 입은 채 낙마를 하게 되는데, 쇼니 가게스케가 자신을 추격하던 기병대의 지휘관 정도로 여기며 저격했던 그 장수는 바로 원나라 서군을 지휘하는 좌부도 원수 이복형이었으며,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전선을 이탈하여 하카타만의 정박한 함대로 복귀하게 된다. 하코사키와 오키노하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궁지에 몰린 진서군은 때마침 아카사카 지역의 방어선마저 붕괴되며 하카타의 3면에서 여원연합군 3개 제대의 협공을 받는 극도로 위험한 전황에 처하게 되고,
도저히 이를 버텨낼 재간이 없던 진서군은 일단 진서군의 전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여원연합군에게 하카타를 내어주고 최종 방어선을 다자이 후에 서쪽 방위진지인 미즈키까지 후퇴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하카타만을 중심으로 구축된 30km에 달하는 진서군의 모든 해안 방어선은 붕괴되고 만다. 먹구름으로 가득 찬 검푸른 하카타만의 하늘이 일몰조차 삼켜버린 1274년 10월 20일 유시 무렵이었다. 다자이 후 북서쪽에 위치한 미즈키는 하카타를 정면으로 막아선 대규모 방벽으로 하카타와 미즈키 사이는 사방이 트인 평야지대라서 농성이 가능한 별도의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카타에서 여원연합군을 저지하지 못한 진서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미즈키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한 뒤 다자이 후의 명운을 걸고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뿐이었다. 결국 미즈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진서군에게 여원연합군을 방어해야 할 최후의 저지선이 된다. 미즈키는 동서로 길이가 1.2km에 달하는 방어용 제방으로 하카타 방면으로 폭 60m, 깊이 4m의 홀을 파서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수성, 즉 미즈키라고 불렸으며 유사시 중앙에 위치한 수문을 개방해서 적군이 있는 하카타 일대를 물로 공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다. 미즈키의 축조 시기는 7세기 후반이며 축조된 이유는 당시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660년 7월 18일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며 7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 부흥군이 봉기하여 다시 백제의 영토를 빠르게 회복해가자 나당연합군은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기 위해 당나라 13만과 신라 5만으로 구성된 18만 대군으로 출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자 3만 병력으로 거병했던 백제 부흥군은 당시 동맹국인 외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 조정은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선 1,000척과 전투병 2만 7천을 파병하게 된다. (663년 8월 27일) 당시 백강 또는 백총강이라 부르던 오늘날의 금강하구에서 백제 부흥군과 외국의 연합군이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고자 출정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한중일이 각기 다른 동맹국들과 연합해 충돌하는 백강전투란 국제전이 벌어지는데 백제 부흥군과 외국의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왜군은 백강전투에서 패전한 직후 아군 병력과 함께 백제 재건의 꿈이 무산된 백제의 왕족 및 유민들을 군선에 싣고 돌아왔으며 이때부터 일본 조정은 신라와 당나라의 보복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고 백제의 발전된 축성수를 활용하여 다자이후를 방어할 군사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백제 유민의 축성술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미즈키와 오오노성이다. 비록 당시엔 예상과 달리 나당연합군의 침입이 없었으나 1274년 10월 20일 술시 미즈키는 600여 년이란 시간을 넘어서서 후퇴하는 진서군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며 백제 유민들이 구축한 다자이후의 방어체제를 공격하려는 고려군과 마주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는데 그러나 고려군이 미즈키와 다자이후를 공격하려는 순간 때마침 들려오는 퇴각 신호로 인해 미즈키 바로 앞에서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하카타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여원연합군은 일본으로 출정한 이후 대개 야외가 아닌 함대 내부에서 수경을 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전력은 약세이나 지리에 익숙한 일본군의 야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진서군과 그들의 본토에서 전투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점령한 하카타에서 수경을 하며 다음날의 전투를 대비하지 않고 굳이 함대의 전초기지가 위치한 하카타로 퇴각하는지 고려군의 지휘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유시 무렵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려군은 퇴각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일 있을 전투를 기약하며 미즈키에서 물러나는데 미즈키와 하카타 그리고 하코자키에서 퇴각한 고려군과 원나라군은 함대 전초기지로 속속들이 복귀하고 이어서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지휘관들은 서둘러 연합군사작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일단 고려군은 본토에서 전투를 하면서도 점령지 수경을 하지 않고 함대 수경을 지속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다자이후 공격 전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원나라군이 조기 철군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고려군의 좌중은 이내 술렁이고 만다. 이날 밤 군사작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동국통감과 고려사 및 고려사전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군은 애당초 원하지 않았던 일본 원정이지만 이왕 시작한 전쟁인 만큼 공세를 계속하여 끝을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고려군의 모든 야전 지휘관들은 철군을 완강히 반대했다. 한마디로 힘들게 군사를 일으켜 일본까지 왔으니 규슈에서 땅을 챙기든 쌀과 은을 챙기든 빈손으론 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고려군 도독사 김반경도 우리 군이 이미 적진에서 잘 싸우고 있어 사기가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중국 진나라의 명장인 맹명이 아군의 군선들을 모두 불태우고 나서 한나라의 한신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 적과 싸워 대승을 거둔 고사를 인용하며, 여원연합군도 하카타로 병력과 군수물자를 옮기고 수경한 뒤 다음날 다자이후와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이 아카사카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하카타의 좌측면으로 진격하기 시작할 무렵, 여원연합군의 중군과 서군이 하카타만을 가로지르며 진서군의 뒷마당인 오키노하마와 하코자키에 전격적으로 상륙하는데, 진서군의 지휘부는 김반경의 고려군이 상륙한 모모지바로의 진영을 통해 여원연합군의 후속 제대가 상륙할 것이라 예측했고, 여원연합군이 아카사카를 거쳐 하카타로 진군하여 진서군과 전쟁의 승패를 놓고 대격돌을 벌이게 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진서군의 예상과 달리 여원연합군의 중군과 서군은 오키노하마와 하코자키에 상륙하여 진서군의 배후를 강습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여원연합군의 동군까지 아카사카에서 하카타로 진군하게 되면서 진서군은 3면에서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진서군이 최종 방어선을 다자이후의 서쪽 방위 진지인 미즈키까지 후퇴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이마스에서 하코자키에 이르기까지 30km에 달하는 해안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고려군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패주하는 진서군을 추격하여 미즈키까지 진격하면서 공성전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때마침 퇴각 신호가 울리며 모든 여원연합군은 하카타만의 전초기지로 복귀해야 했고, 이어서 열린 여원연합군의 군사회의에서 원나라군 지휘관들이 조기 철군에 대해 언급하자 고려군의 지휘관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게 된다. (1274년 10월 20일) 해시. 회의에서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지휘관들이 철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자 마침내 훈둔이 입을 여는데, 모모지바로, 아카사카, 오키노하마, 하코자키, 하카타. 오늘 참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우린 정말 잘 싸웠어. 하지만 오늘 그들이 패했음에도 우린 내일의 승리를 장담할 순 없어. 오늘 전투를 치러보니 진서군은 소수든 다수든 무장된 기병을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는데,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저들이 보유한 기병의 규모가 우리를 응가하오. 비록 그들의 병력 수가 우리만 못하지만 자고로 병법에선 100의 기병이 능히 1천의 보병을 당해낸다고 했는데 우리 군도 오늘 겪지 않았어. 오늘 원나라 동군의 6천 보병은 아카사카에서 키쿠치다 키오우사, 타케자키 세나가, 미치 이스케나가, 시로이시 미치야스, 후쿠다카네 시게, 토고 코레치카, 히타나가모토가 이끄는 기병 전력에 밀려 한시적이지만 토리카이와 수아라산으로 퇴각해야만 했다. 물론 이들이 통솔하는 기병대의 전력은 키쿠치다 케우사만 230기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각자 기병 100기 정도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병대로 전체적으로는 대략 기병 800기에 달하는 전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전투 끝에 키쿠치다 케우사를 비롯한 여러 고케닌들의 기병대들은 부대 단위의 전투력을 상실했고,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은 아카사카의 방어선을 붕괴시키고 승전의 기세를 높이며 하카타를 향해 진격했지만, 그럼에도 원나라의 야전 지휘관들은 기병 전력의 열세에 관해 우려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고려와 원나라 양국이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해양 원정이었는데, 군선에 제한된 공간에 모든 병력과 군수물자를 싣고 이동해야 하는 해양 원정의 특성상 공간 및 환경 문제로 인하여 전투마 관리가 어려워서 많은 수의 전투마를 운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던 남송을 공략하기 위해 기병 전력이 필요했고, 고려 또한 북방의 여진족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북방의 기병 전력을 차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군과 원나라군은 일본 원정에 원하는 만큼의 기병 전력을 동원할 수 없었다. 여원연합군은 기병의 비중을 낮추고 보병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했기 때문에 원나라는 소집한 몽골족 병사 외에도 화북 지역의 한족, 여진족 및 거란족까지 편입시킨 몽환군을 동원했으며, 고려 또한 왕실근 이대인 경군에서 정예 병력 500을 추가로 차출하여 편제가 끝난 고려 원정군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원연합군은 기병 전력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화북 지역에 비축하고 있던 화약 무기를 바리바리 챙겨서 일본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여원연합군이 동원한 기병의 규모는 전체 병력의 대략 5에서 6% 선인 2000에서 2500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본토방위전사 언구에 따르면 진서군이 소집한 기병의 규모는 총 5375기였으며 보병 전력까지 합산하면 하카타에 결집한 진서군의 전체 규모는 최대 1만 5천에 달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병력 규모와 전력은 여원연합군이 우위에 있었지만 기병 전력은 진서군이 앞선 상황이라는 것인데, 고려 북변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군은 평균적으로 전체 전력의 12.5%가 기병 전력인 반면 몽골군은 전력의 절반 이상이 기병 전력으로 구성된 군대였다. 몽골군에 대한 공포와 명성은 바로 기병 전력을 극대화한 그들만의 기동전 능력에서 비롯되었지만, 막상 기병 전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일본 원정을 떠난 몽골군은 상당 부분 기동전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럼 몽골군은 안고 없는 찐빵인 거 아냐? 어디 그뿐만일까. 기병 전력이 축소되면 아군이 적군을 미리 탐색하고 기습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줄어들고 기병 돌격이란 위력도 약화되면서 적군에게 미치는 심리적 위협도 감소한다. 또한 적군의 기병이 아군의 후면 또는 측면을 급습할 때 빠르게 대처하는 데 불리하고 기동성을 살려 후퇴하는 적군을 신속하게 추격하여 제압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기병 전력에서 진서군에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크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전투 경험이 많았던 여원연합군의 지휘부는 노련했다.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을 기병에게 유리한 전장인 하카타 평원으로 유인하고자 했지만, 여원연합군은 아카사카를 통해 하카타로 진군하며 진서군의 좌측면을 공략함과 동시에 오키노하마와 하코자키에 상륙하여 진서군의 배후를 공격하면서 진서군이 기병 중심으로 짜놓은 전쟁의 판을 무너뜨렸다. 진서군은 하카타를 중심으로 대결을 준비했지만 여원연합군은 전장을 3등분하며 진서군을 포위 공격했다. 전투의 승패는 기병의 숫자가 아니라 전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며 기동력을 잃지 않은 지휘관들의 전술에서 판가름이 났다. 당시 일본의 관점에서 여원연합군의 전투 방식을 기록한 8번 우동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큰 북과 징을 두들기며 신호했는데 그 소리가 대단했다. 일본 말들은 모두 이에 놀라 날뛰었는데 그렇게 허둥대는 바람에 적의 화살을 맞았다. 그들의 화살은 짧았지만 화살 쪽에 독이 묻어 있어서 맞으면 바로 죽거나 중상을 당했다. 대규모 병력이 시선을 정렬하여 화살을 비오듯 쏘는 데다가 창이 길고 갑옷도 빈틈이 없었다. 그들은 전투 대형을 갖춘 상태에서 적이 공격해오면 중앙을 열어서 몰아넣고 양단으로 포위해 전멸시켰다. 갑옷은 가볍고 말도 잘 타는데 힘도 강하다. 용맹한 데다가 임기응변에 진투에도 능하다. 지휘관들은 고지의 올라 형세를 관망하면서 흠복을 치며 부대를 생각대로 능수능란하게 진퇴시킨다. 특히 물러날 때는 적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철퍼와 철안을 발사하는데, 명중하면 사방에 파편이 튀고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며 주위를 덮어버린다. 또한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진서군의 기병 전력이 여원연합군보다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 고려군과 원나라군은 대규모 집단전 경험이 풍부했다. 수많은 전투 속에서 고려군의 보병은 방진을 통해 기병을 저지하는 전술에 능숙했고, 진서군이 일찍이 접해본 적이 없던 화약 무기까지 사용하며 기병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여원연합군 또한 진서군의 기병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기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터라 여원연합군의 편성과 장비, 그리고 운용하던 대규모 집단전의 전술과 교리는 분명 진서군을 압도했다. 아니나 다를까 여원연합군은 하루 만에 진서군을 격파하고
다자이후를 위기에 몰아넣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그럼에도 훈두는 이날 과연 무엇을 보고 겪고 느꼈길래 조기철군을 언급하게 된 것일까? 대륙과 달리 삼나라는 그 자체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전장이라 원정군은 상륙을 하는 순간부터 바다를 등지고 퇴로가 막혀 고립된 상태에서 적군과 싸워야 한다. 고려군 도독사 김반경이 야간 군사회의에서 진나라의 맹명이 아군의 군선을 모두 불태우고 한나라 한신이 배수의 진을 치고 승리한 고사를 인용하며 훈둔에게 함대 수경을 중단하고 하카타 평원으로 본진을 옮긴 뒤 다음날 다자이후를 쳐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이에 기인하는데 훈둔과 원나라군 야전지휘관들은 김반경의 주장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10월 20일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정말 쉼없이 이어지는 진서군과의 격전들로 점철된 하루였다. 일본 전체 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약 1만 5천의 병력을 동원한 규슈 지방에선 4만의 여원연합군이 병력 규모와 전력면에서 진서군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일본의 본토광위전사 원고에서 밝힌 주요 전장에 투입된 여원연합군과 진서군의 병력비는 다음과 같다. 수아라 및 아카사카 1.72대1, 하카타 1.77대1, 하코자키 2.67대1.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원연합군은 일본군과의 본격적인 확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원연합군이 다자이후를 점령하고 규슈 지방을 일본 본토로부터 단절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가마쿠라 막부가 전국의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면서 진서군을 지원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많은 병력이 파병될 것이며 진서군의 비약적인 전력 확충은 여원연합군이 조만간 마주하게 될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자면 이 시기에 인구 700만의 일본은 전국의 고키닌을 기반으로 10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여원연합군의 스시 마침 공소식을 전달받은 가마쿠라 막부는 차분하게 전황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규슈와 인접한 주고쿠와 시코쿠 지역의 동원령 선포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다. 다만 느린 파발과 미비한 봉화로 인해 막상 여원연합군의 스시마 침입 소식이 막부에 전달된 날은 여원연합군이 규슈에서 철군하고도 8일이 지난 1274년 10월 29일이었다는 차분했던 가마쿠라 막부에 반해 교토의 조정은 매우 소란스럽고 분주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교토에선 이미 여원연합군이 규슈를 점령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조정이 불안에 떨고 있는 와중에 가마쿠라 막부보다 조금 앞서 여원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접한 고우카쿠사 천황이 일찌감치 피난을 떠난 데다가 조정의 신료들은 간토의 무사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한참 막부를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원나라군 지휘관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동원령 이후 진서군의 병력과 전력은 곧 전력 보강이 없는 여원연합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전쟁은 여원연합군이 한층 강력해진 진서군과 더욱 빈번하게 전투를 치러야 할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다. 여원연합군은 바다로 인해 강점인 빠른 파발을 통한 본국과의 신속한 소통이 어렵고 설령 추가 병력과 군수 보급을 요청한다고 해도 양국에서 지원 병력과 군수품을 준비한 뒤 수송선을 마련하여 규슈까지 운송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사실상 단기간 내 신속한 전력 보강은 물 건너간 상황인데 반해 본토에서 싸우는 진서군은 병력 보강과 군수 보급에 있어 원정군인 여원연합군에 비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여원연합군이 대륙의 강군이라고 해도 일본은 서로가 연결된 대륙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다 너머 한편에 고립된 전장이므로 한동안 병참과 병력 보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여원연합군이 수세에 몰리게 될 것임은 자명하며 결국 규슈로 몰려드는 지원군과 점점 더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아군의 병력 손실과 전투 피로도가 빠르게 쌓여갈 것인데 여원연합군이 칸몬 해협을 건너 혼슈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며 진군할 때 일본군의 일부 병력이 연안을 따라 후방에 상륙하여 진군 중인 여원연합군의 배후를 공격한다면 최악의 경우 여원연합군은 앞뒤의 일본군 사이에 끼어서 퇴로가 차단당한 채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속진가패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여원연합군이 4만 병력만으로 규슈를 비롯한 후방의 점령지를 통제하고 일본군과 싸워가며 교토와 가마쿠라까지 진격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 전황을 바라보는 원나라군 지휘관들의 중론이었다. 훈두는 맹명과 한신의 고사를 인용한 김반경을 바라보며 손자병법 모공편의 한 문구를 언급하더니 적은 병력의 군대는 강하더라도 많은 병력의 군대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김반경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는데 그거 아시오. 지금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소. 정리하자면 돌아가서 여원연합군의 병력을 증원하고 병참 규모를 확장한 뒤 다시 일본을 공격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원나라의 사서인 원사에서도 바람을 만나지 않고 그 나라의 해안가에 도달했어도 외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그 나라의 병력은 사방에 모여있고 우리 군대에게는 뒤에서 도와줄 세력이 전혀 없다. 만일 전황이 불리하여 구원병을 요청한다고 해도 곧바로 바다를 건너올 순 없는 노릇이라 기술하며 당시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공략하는 최전선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에 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미즈키에서 다자이후를 방어 중인 진서군을 위협하던 고려군이 하카타만 전초기지로 복귀한다. 이어지는 연합군사회의에서 고려군의 도독사 김반경은 하카타에 본용을 두고 다음날 다자이후를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원나라군의 총사령관 훈두는 기병 전력이 열세하고 단기간 내 신속한 전력과 병참의 보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뒤 가마쿠라 막부가 총동원령을 시행하면 머지않아 일본군의 병력과 전력이 여원연합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원연합군은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므로 전력과 군수의 보강 없는 확전은 불가하다고 반박하면서 김반경에게 여원연합군의 조기 철군을 건의하게 되는데 훈두는 철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히오니가 게스케에게 저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원나라군 좌도부 원수 위복형이 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도 함께 언급했지만 이는 철군에 대한 부수적인 이유였을 뿐 훈둔이 김반경과 함께 철군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여원연합군이 보유한 화약과 화살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원연합군의 전투력 유지 및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철군을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점에 해당하는 만큼 원나라군의 총사령관인 훈둔도 고민한 끝에 김반경에게 조기 철군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려군과 원나라군 모두 활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 매 전투마다 소비되는 화살의 양이 적지 않았다. 사실 고려군은 원정을 준비할 때부터 화살이 태부족이어서 고려조정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가와 일대 사냥꾼들이 소유한 모든 화살촉과 화살깃을 징발한 뒤 장인들이 긴급하게 화살을 제조하고 일부는 원나라로부터 공유를 받아 고려의 원정군이 필요한 양의 화살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치른 여러 전투에서 소모된 화약무기의 비축량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여원연합군의 화살 부족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크게 공론화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 오히려 10만석 넘게 준비한 군량과 넉넉하게 구비한 전투마용 마초에 대해선 당분간 걱정할 일이 없었으나 전투마다 여원연합군이 사용하는 핵심 무기인 화살과 화약이 머지않아 소진된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결국 병력과 군수물자를 하카타 평원으로 옮겨 수경한 뒤 다음날 다자이후를 점령하고 규슈부터 장악하자는 김반경을 비롯한 고려군 지휘관들의 주장은 기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여원연합군의 조기 철군이 결정되고 만다. 다만 여원연합군의 지휘부는 조기 철군을 결의했을 뿐 10월 20일 당일 밤에 즉각 철군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는데 이날 늦은 오후부터 하카타 일대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빗줄기가 굵어지자 여원연합군 지휘부는 진서군의 야습과 폭우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육상이 아닌 하카타 전초기지의 함대에서 수경하기로 결정하고 진서군과의 전투를 끝내고 전초기지로 귀환한 고려군과 원나라군을 하카타만에 정박 중이던 여원연합군 함대에 승선시키게 된다. 본래 고려의 천류주와 같은 대함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은 해안가에 정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안에서 약간 떨어져 수심이 확보된 곳에 대함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밧줄로 단단하게 결박한 상태에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게 된다. 군선과 군선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정박하는 경우 조류가 빨라지거나 풍랑이 발생하게 되면
군선들이 서로 충돌하며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 정박 시 피리 군선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게 된다. 당시 여원연합군의 전 함대는 상당히 비좁은 하카타만에 결집해 있는 상태였는데 밤이 깊어지며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자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면서 군선들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파고가 극에 달하면서 군선들끼리 간격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결박했던 밧줄이 끊어지고 만다. 이로 인해 군선들의 요동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간격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박을 하기 위해 바닷속에 내려놓은 닻의 밧줄마저 절단되는 군선들이 속출하게 된다. 결국 여원연합군의 지휘부는 협소한 하카타만의 전 함대를 계류시켜 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함대의 안전을 위해 하카타만에서 약간 떨어진 외로 대피한 뒤 연안 해상에 머무르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이는 함대를 외에 연안에 넓게 분산시켜 결박시킨 밧줄이 끊어진 군선들의 충돌을 막고 군선들이 유연하게 파도를 타며 충격을 흘려보내는 동안 풍랑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조치였다. 그에 따라 여원연합군 함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카타만을 떠나 넓은 외해의 연안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하필 하카타만의 외해가 격한 풍랑과 거친 파도로 현재까지도 악명이 높은 겐카이나다라는 점이 문제였다. 본디 겐카이나다는 빠르고 강한 스시마 해류와 거칠고 잦은 풍랑으로 악명이 높은 해역이라 훗날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 일행 역시 귀국할 때 종종 겐카이나다의 풍랑으로 인해 발이 묶이면서 귀국길이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여원연합군 함대가 하카타만 외부 연안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강풍에 밀려 겐카이나다로 흘러가게 되자 겐카이나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시무시한 폭풍과 경랑을 철퇴처럼 휘두르며 여원연합군 함대의 군선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격렬한 파도에 부딪히며 크게 기울어진 군선들은 연이어 몰려오는 큰 파도와 함께 바닷속 깊숙이 빨려 들어갔고 간신히 위기를 넘긴 군선들마저 세차게 떠다니는 유목과 부러진 돛대에 부딪혀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고 침수가 가속되면서 하나 둘씩 황량한 겐카이나다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날 밤 여원연합군은 함대 전력의 대략 22%에 해당하는 200여 척의 군선이 침몰하고 전체 병력의 약 34%에 이르는 13,500명이 사망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다음 날인 1274년 10월 21일 오전 언제 풍랑이 있었냐는 듯이 하카타만의 날씨가 맑게 개면서 바다가 다시 잠잠해지자 여원연합군은 해상에서 사방으로 분산된 군선들을 겐카이시마 일대로 결집시킨 뒤 각 부대들을 재정비하고 정오에 남풍이 불어오자 정상적인 항로로 들어서서 경상도 하포를 향해 항행하기 시작한다. 휴식과 정비 및 항해를 병행하며 이키노시마와 스시마를 경유해 철수를 진행한 여원연합군은 마침내 철군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1274년 11월 20일 경상도 하포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로써 여원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정리하자면 1274년 10월 20일 저녁 여원연합군 지휘부가 철군을 결정했지만 즉각적인 철수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기치 못한 거센 풍랑이 하카타만에 밀집해 있는 여원연합군의 함대를 덮치자 여원연합군 지휘부는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 비좁은 하카타만을 벗어나 넓은 외로 이동했지만 도리어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나간 김에 가출하듯 고려로 철군하게 된 것인데 당시 하카타에서 여원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다자이후를 방어하기 위해 미즈키에서 농성 중이던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이 겐카이나다에 거친 풍랑에 고전하고 있는 동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음날 여원연합군이 공격해온다면 과연 미즈키를 수성할 수 있을지 불안 속에 고민하는 가운데 악천후 속에서도 횃불을 밝히며 여원연합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비바람이 그치고 동이 터오자 출성하여 조심스레 하카타만 주변을 살피던 진서군은 아무도 없는 하카타만을 보고 도리어 당황하게 된다. 그때부터 하카타만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한 진서군은 겐카이나다에서 군선 200척이 대파된 여원연합군 함대 일부가 하카타만 주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급전이 필요해서 전날까지 겁나 고민하다가 지쳐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로또에 당첨되며 돈 걱정이 일순간에 사라진 셈이라 진서군은 신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선 여원연합군이 원정 중에 태풍을 만나 괴멸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아니 심지어는 고려군과 원나라군이 일본을 침공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음력 1274년 10월 20일은 양력 1274년 11월 29일에 해당하며 기상학적으로 이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선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3대 난해역 중 하나인 겐카이나다는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서쪽으로 강하게 부는 계절풍과 유속이 빠르고 거친 스시마 해류로 인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기상 상태에서 태풍에 비견되는 풍랑이 자주 발생하는데 어쩌다 보니 여원연합군이 이 악명 높은 겐카이나다의 거친 풍랑에 하필 재수없게 당하고 만 것이다. 여원연합군이 겪은 풍랑은 원사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역대왕기, 살마구기, 감중기, 황련대략기, 안국논사초, 8번 우동기 등 일본의 많은 사료에도 하카타만에 불어닥친 풍랑과 여원연합군 함대의 난파 및 표류에 관한 기록들이 널려있다. 특히 역대왕기의 경우 일본에서 확인한 여원연합군의 난파선들이 약 200척에 달한다는 기록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황실일기에는 같은 날 교토에 폭우가 내렸다는 기록까지 실려 있어서 이날은 최소한 하카타만 일대에서 교토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여원연합군이 얼떨결에 급히 조기 철군을 하게 되면서 승리 아닌 승리를 거두게 된 진서군은 신이 났다. 신이 난 진서군의 고캔인들은 여원연합군이 철군한 직후부터 온갖 전과를 긁어 모아 승전보라는 명목으로 막부에 전달하면서 추후에 막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빌드업을 시전하느라 바빴는데 파바를 통해 하카타에서 막부가 위치한 가마쿠라까지 소식을 전하는데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되는 터라 가마쿠라 막부는 1274년 11월 6일이 되어서야 진서군의 승전보와 여원연합군의 철군 소식을 전달받게 된다. 사실 가마쿠라 막부는 11월에 접어들자마자 여원연합군 지휘부가 예상했던 대로 규슈에서 이미 전장에 나선 고캔인들을 제외한 모든 무사들과 주코쿠의 고캔인들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리면서 여원연합군의 혼슈 침입에 대비하느라 위기감이 고조되던 차에 갑자기 들려온 철군 소식이 크게 반가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가마쿠라 막부는 어설프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여원연합군과 진서군의 전쟁은 일본 역사상 최초로 본토에서 벌어진 국가전이었기 때문에 진서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 막상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이 하나도 없는 빈곤한 승리일 수밖에 없었다. 고캔인들은 막부의 보상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한 전비를 벌충하고 영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반면 전쟁을 치르며 획득한 땅이나 금전적 가치를 지닌 전리품이 전무했던 막부는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었으니 여원연합군의 철군 이후 막부는 막부대로 고캔인은 고캔인대로 현타가 세게 오고 마는데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체면치레로 120명의 고캔인들에게 전공에 따른 소규모의 보상을 시행하고 유야무에 넘어가지만 아무래도 보상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보상의 정도가 고캔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탓에 고캔인과 가마쿠라 막부 사이에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훗날 여원연합군의 2차 침공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중국에는 보상 문제가 가마쿠라 막부를 붕괴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역사의 가정이란 없지만 만약에 그날 여원연합군이 하카타에 본영을 설치하고 수경한 뒤 다음날 바로 다자이후를 공격했다면 사견이지만 농성을 하던 진서군과 다자이후는 결국 여원연합군에게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규슈의 군사 및 정치의 핵심 세력은 히젠 연안과 치쿠젠 연안에 집중되어 있고 규슈 경제력의 중심인 스쿠시 평야의 농업 생산력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규슈를 통치하는 다자이후가 규슈 최복단인 하카타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히젠의 연안 지역과 치쿠젠 연안의 하카타와 하코자키를 무력화시킨 여원연합군이 다자이후를 점령한 뒤 본래 작전대로 신속하게 남진하여 규슈의 곡창지대인 스쿠시 평야까지 차지했다면 여원연합군은 어렵지 않게 규슈를 소나기에 넣었을 것이다. 규슈의 남부 지역은 화산 산악지대로 험준한 산맥들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거대한 하천들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규슈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장벽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당시 규슈에서 남북 간의 이동은 거의 난관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일대는 인구가 적고 번국의 전력도 미약한 편이라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는 터라 규슈 남부에는 여원연합군에게 크게 위협이 될 만한 규모의 전력도 없었다. 따라서 여원연합군이 스쿠시 평야까지 진군했다면 이는 곧 규슈 전역이 여원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의미였을 것인데, 하지만 이후 가마쿠라 막부에서 시코쿠와 추코쿠의 병력을 그리고 최정의 전력이라 여기는 간사이와 간투의 병력까지 포함해 4만 이상을 규슈로 파병했다면 전력과 군수 보강이 어려운 상태에서 여원연합군도 고전을 면치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훈둔의 건의에 따라 조기에 철군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원연합군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이 여원연합군의 목적이었다면 애당초 더 많은 병력과 별도의 군수선단을 이끌고 왔어야 했다. 조기 철군을 통해 얻은 교훈은 1281년 고려와 원나라가 동로군 4만 5천에 더해 강남군 10만을 별도로 동원하면서 도합 14만 5천이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2차 일본 원정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 国立むくり 한편 여원연합군에게 호되게 당한 규슈 지역에선 이후 무서운 것을 지칭할 때 고려군과 몽골군에 비유하여 고쿠리무쿠리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20세기 초반까지 우는 아이에게 겁을 줘서 달랠 때 또는 공포스러운 현상이나 존재를 일컫는 민속적인 표현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 静かにしないと国立むくりが迎えに来るぞ。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